존경하는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님, 정혜용 대구시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김태호 DGB 금융그룹 회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조세프 스티글리츠 교수님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기조연설 겸 축사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20여 분 시간을 받았는데 양해해 주시면은 제가 마스크를 벗고 좀 소셜 디스턴싱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계경제연구원과 DGB 금융그룹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DGB 금융그룹의 창립 10주년도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 커다란 성공을 이루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해 11월에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2020 ESG 글로벌 서밋에 초청을 받아서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의 주제가 금융산업의 새 지평, ESG와 디지털 혁신의 도전과 기회인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 기후변화와 ESG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이제는 세계 모든 이 기관이나 또 시민들까지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융산업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 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계의 ESG는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인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또 다른 코로나든지 다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가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시대의 최대 화두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미래 세대에서도 아마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속가능 발전의 목표 채택, 유엔에서 제가 있을 때 했고요. 파리 기후변화 협약도 그때 전부 다 2015년에 채택이 돼서 저 자신 개인적으로는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유엔 사무총장 때 이 세계 지도자들과 협력을 해가면서 이 두 가지의 큰 비전을 또 약속을 이뤄낸 거 좀 자부심을 느낍니다. 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차관을 할 때가 2000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지속가능 발전법을 제정을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외무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영어로 보니까 Sustainable Development, 이거를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모양이구나. 그때 이제 재경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2007년에 제가 유엔 사무총장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미 이게 전 세계적인 화두가 돼 있었고 그때는 이제 MDG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이 이 1987년에 브룬틀란트 커미션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13년 늦게 도입을 한 거죠. 그다음에 전 세계가 하기는 거기로부터 또 다시 15년 늦게 SDG가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이러한 그 국제적인 추세 늦었지만은 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18세기 말부터 시작된 그 산업화 이래 인류는 그야말로 눈부신 경제 성장, 기술 진보를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환경을 파괴했고 또 무분별한 탄소 배출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가 초래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인류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이죠. 또 환경 파괴로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사람과 동물 사회가 상당히 가까워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동물로부터 이 바이러스를 또 감염받게 되는 이러한 그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마 제일 먼저 느끼기 시작한 게 2003년에 그 사스가 나왔을 때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까지 지금 약 그 20년이 안 됐죠. 18년, 19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감염병들이 왔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갔는데 예를 들면 이 감염병이라는 게 제일 먼저 인류를 강타한 것이 1918년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페니쉬 플루. 그 신문에 많이 났죠. 유럽의 인구를 3분의 1을 줄이는 이만큼 그 어마어마한 그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한 50년까지 별일 없다가 1968년에 홍콩 플루, 여러분 아마 잘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우리한테 잘 안 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68년부터 한 35년, 40년간 조용하다가 2003년에 사스가 생기면서 상당히 긴장을 하기 시작한데 2003년부터는요 거의 1년, 2년, 3년 그 간격으로 세계적인 병이 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에 H1N1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사무총장 때 처음 당한 이 H1N1 그 다음에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이것도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하여튼 국제적으로 이것도 큰 문제가 됐고요. 2013년에 이게 이제 메르스가 생기는데 우리는 2015년에 메르스에 또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봤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2015년 메르스를 당하면서 사실은 이게 감염병이라는 것이 대단히 무섭구나. 그래서 질병본부 같은 것도 생기고 아마 이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제가 유엔 사무총장을 있을 때 2014년에 에볼라라고 서부 아프리카를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이건 치사율이 45%.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코비드 19은 치사율이 2%가 잘 안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0.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2016년에 쥐카라는 것이 또 중남미를 휩쓸었습니다. 그때 리오 올림픽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까지 걱정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별로 느끼질 못했다. 드디어 2020년에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전 세계를 록다운 시키고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이렇게 한 이런 것이 왜 생겼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잘못이다. 이러한 그 모든 바이러스의 공통된 특징, 이거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다.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죠. 이런 것은 또 기후변화를 우리가 느끼지 않고 거기에 대응을 하지 못했고 생태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가 최근 들어서
아주 많은 이상 기후를 낳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난 7, 8월에 독일, 벨기움, 네덜란드, 유럽에 잘 산다는 그 유럽의 중부를 강타했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이러한 것이 1000년에 처음 난 재해라는 겁니다. 1000년에. 호주와 미국 산불로 거의 아주 대단한 그 피해를 봤죠. 특히 미국의 서부, 호주. 그다음에 이것이 지중해 지역까지 올라가서 레바논, 그리스, 터키 이런 데도 완전히 강타를 해버렸습니다. 도미니카라는 그 작은 그 중남미의 그 섬나라죠. 이 나라는 2018년에 이 태풍이 불어서 사이클론이 불어서 그 나라 GNP의 230%가 날아갔습니다. 나라 재산의 2배 반이 날아갈 정도죠. 최근에 들어서 기후 온난화가 이제 가장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세계에서 제일 추운 곳이 어디냐라고 그 시험에도 많이 났습니다. 그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르호얀스크라는 그 러시아의 도시가 세계에서 제일 추운 데입니다. 1862년에 마이너스 68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이 베르호얀스크의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45.9도, 46도까지 갔죠. 근데 그 최저 기온이, 근데 그때의 7월 달에 기온이 섭씨 4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플러스 48도. 그럼 48도와 49도 차이는 그 94도 차이가 납니다. 1862년에 최저 기온까지 따지면은 103도가 올라간 겁니다. 이 베르호얀스크는 103도면 100도에서 물이 끓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 수가 없죠. 제가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세계에 안 가본 데가 없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북극과 남극을 거쳐서 5번을 제가 갔죠. 대한민국에 아마 북극과 남극을 가본 사람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세종 연구기지하고 다산 연구기지에 있는 과학자들 말고는 없을 겁니다. 제가 5번을 갔고 그 다음에 그 그린란드라는 데도 또 갔었는데 그린란드에서 이 녹는 얼음의 양이 그 수백억 톤이 됩니다. 이 나라가 이 섬이죠. 나라는 아주 섬인데 1000km, 1000km니까 10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100만 제곱킬로미터가 150km의 그 얼음 두께로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녹기 시작하면은 북극과 남극, 그린란드가 다 녹기 시작하면은 바다의 그러니까 수면이 최소 60cm에서 3m, 4m까지 오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뭐 뉴욕, 상해, 홍콩 이런 데는 다 물바다가 되고 말고 지구에서 살 데가 없는 거죠. 이만큼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1만 년 전, 지난 1만 년 전까지를 지금까지를 홀로세라고 지질학자들이 이제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 지질 시대가 새로 다시 변한다. 인류의 세대, 인류세. 영어로 이게 이제 anthropocen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그 쉬운 영어로는 the age of humans. 이것이 지금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100년 내에 제6차 대멸종이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5차 멸종은 6,500만 년 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공룡 뭐 이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동식물의 종의 70%가 멸종한 거죠. 지금 100년 내에 그러한 6차 대멸종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질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마 고손자쯤 가면은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건지 지구가 있을 건지 그것도 사실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갑자기 이러한 그 지질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후 환경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루지 않으면은 인류와 이 지구의 미래가 없다. 이런 점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년 재임 기간 중에 이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07년에 됐을 때만 해도 미국의 부시 대통령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믿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온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믿질 않았죠.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했다가 그래도 다행히 금년 1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가입을 한 거, 재가입한 건 참 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후변화 협정은 이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같은 협정입니다. 많은 국제 협정들인 그 조약과 같은 그 협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SDG 지속가능 발전 그 17개 목표 그거는 조약 형태의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13번째인 그 기후변화 협약 그거는 구속력이 있다. 기후변화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17개 중에서 기후변화만은 따로 빼서 별도의 협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나라든 지금 현재 197개국이 서명을 했는데 거기 조인을 했는데 그 나라의 이 구속력을 갖는 이런 협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기후온난화와 관련해서 아주 위협적인 그 보고들이 많이 나오죠. 최근에 사실은 제가 이제 사무총장을 할 때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채택됐을 때만 해도 지구온난화 현상을 2100년까지 2도, 섭씨 2도 미만으로 잡아야 된다.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었죠. 그러면서 가능하면 1.5도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기후변화에 관한 그 당사자 회의 IPCC라고 있습니다.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이거는 무조건 1.5도로 해야 된다라고 2018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난 금년 여름에, 금년 8월에 1.5도 중에서 이미 1.1도가 올라가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건 0.4도뿐이 남질 않았다. 이거를 사실은 2100년까지 잡으려고 그러다가 2050년까지 하다가 지금은 2040년까지 이걸 다 60년을 땡겨버렸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60년을 땡겨버렸으니까 지금 우리 세대에서 앞으로 그거를 해낼 수 있겠느냐 그런 그 큰 어려움이 있죠. 2040년까지 당초 1.5도 목표를 다 했으니까 0.4도까지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지난한 그 목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이 IPCC의 권고였고 이제 지금 132나라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 압력, 기후변화의 그 현상 이런 거를 감안해서 작년 10월 28일 날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하면서 우리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습니다고 발표를 했고 이거를 뭐 G7에 가서 발표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국회에서 입법화를 했는데
그 입법화는 2030년까지 중간 단계로서 최소 35% 줄이겠다 한 거를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해서 40%까지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는 45%까지 줄여라. 약간은 좀 미진하죠. 그렇지만은 이것을 입법화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고 국회에서 다시 재확인하고 이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제가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기업체들이 난리가 났죠. 기업체들이 2030년까지 40%를 어떻게 줄이느냐. 이 탄소중립위원회를 해체하라. 등등 여러 가지 데모들이 막 나고 이제 야단이 난 겁니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반발이라든지 어려움을 많이 좀 잠재우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직접 탄소중립위원회를 왜 참석을 하셔서 또 발표를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 가고 또 이 글라스고 컵 26에 참석을 하면 대통령께서 이 40%를 발표하고 2050 탄소 중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실 거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려면요.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이 이산화탄소 올라가 있는 거를 7%씩 매년 7%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작년에 7%가 줄었습니다. 다행히. 그러나 그것은 꼭 다행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산업 또 이 여행 이런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7%를 덜 쓴 것이다. 그래서 7%가 줄어들었는데 금년부터 사실은 앞으로 2050년까지 매년 7%를 줄여야 되는 지난한 그 챌린지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그 미중유의 그 대전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주 새로운 산업 방식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기업인들의 자각, 또 일반 국민들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기업들의 어려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데가 이 포스코죠. 포스코가 우리나라 전체 12%를 발생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를 제가 2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기타 이 산업계 대표들도 많이 만나서 이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는 2035년 넘으면은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겠다.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 이 포스코도 상당히 과감하게 2050년까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이러한 그 수소 전환 제철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대단히 참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기업들, 그 SK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 한화 이런 그 기업들이 재생 에너지만을 100% 쓰는 이런 제품을 만들겠다고 소위 그 RE100, Renewable Energy 100%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RE100은 지금 ESG처럼 전 세계적인 그 아주 추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기업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는 방법뿐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35년 넘어서까지 우리가 내연기관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 자동차를 수출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EU가 2026년부터 늦어도 2035년까지는 모든 나라가 그 탄소 국경세를 갖다 매기겠다. 그 CBAM이라고 해서 그 카본 보더 매니지먼트 메커니즘 CBAM이라는 걸 갖다가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은 수출할 데가 없습니다. 미국도 2035년 되면 탄소 국경 조정세를 갖다 매기겠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탄소중립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돼서 상당히 많이 어려운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50년까지 이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그 에너지를 잘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소위 그것은 에너지 믹스죠. 에너지 믹스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쓰던 석탄 같은 걸 쓰는 방법, LNG 쓰는 방법, 가솔린 쓰는 방법, 원자력, 또 천연 재생에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실은 그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현재의 그 29%에서 2050년까지 6 내지 7%로 줄이겠다. 이렇게 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6.6%에서 60%, 70%에 올리겠다. 이런 상당히 담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방안이 현실성이 있을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은 과거 외교관으로 있으면서 이 원자력에 대해서 좀 많은 이 공부도 하고 또 접할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또 사무총장을 하면서 이 많은 원자력 쓰는 데도 가보고 또 원자 발전소에 사고가 난 데도 제가 다 와봤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원자 발전소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험 21세기의 여러 가지 이 기술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전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난 건 2건입니다. 이제까지. 첫째는 체르노빌이고 두 번째 제일 먼저 난 게 3마일 아일랜드. 미국에서 난 3마일 아일랜드. 그다음에 제일 심하게 난 사고는 체르노빌입니다. 제가 이 체르노빌도 직접 가봤고 또 이 후쿠시마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후쿠시마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아니고 그건 쓰나미다. 쓰나미로 인한 거기에 오작동이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원자력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2050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정부의 아주 중차대한 과제일 것이다. 제가 언론에 보니까 한수원의 사장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원자력 발전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상당히 용감한 발언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국영기업체의 사장으로서는 대통령께서 탈원전을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정권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 빌 게이츠 잘 아시는 이런 분들도 이 에너지 생산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식은 원자력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SMR, 스몰 마듈러 리액터 같은 투자를 하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여러 가지 생각과 대통령의 정부의 또 현실적인 인식과 함께 강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의 글라스고에서 기후 당사국 회의가 COP26이 이제 열릴 예정인데 사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달에 대통령께서 주재한 P4G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탄소 감축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고 이 40%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야심차게 45%까지 올려서 이걸 해나가는데 아마 이건 결국
차기 정부에서 해야 될 과제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탄소중립위원회가 이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권, 기업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모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린 것은 이 탄소중립 2050은 기업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될 수가 없다. 이런 점을 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가 RE100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9월 8일에 현대자동차, SK, 포스코, 롯데 이런 12개 주요 그룹, 삼성물산 등 3개 기업이 한국판 수소동맹,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미트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영 흐름은 지금 여러분 이미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최근 급속도로 전 세계에서 부상하고 있는 ESG 경영의 일부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서 올해 최대 화두, 이건 단연 ESG 경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ESG 경영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 이 재무적인 돈 버는 데만 신경을 쓰지 말고 이 환경 또 사회 지배구조 이런 거가 다 같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 대원칙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ESG 경영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고 필수의 영역이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ESG가 과거 나온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든지 기업과 사회의 가치 공유, CSV라고 하죠. Corporate Social Value처럼 일시적으로 유행한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의 생활의 일부분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이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고 또한 유엔의 투자 책임 원칙에 기초한 ESG 투자 규모가 점점 더 크고 있다. 2030년이 되면요. 글로벌 금융기관의 ESG 운용자산 규모가 전체 운용자산 140조 5천억 달러, 140조 5천억 달러의 95%를 차지할 것이다. 거의 전부가 ESG 투자로 집중된다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당장 내년부터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ESG 경영을 안 하면은 한국에 투자하는 이러한 외국의 업체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사실은 세계 3대 연기금의 하나인 네덜란드 연기금이 한국전력, 한전의 석탄발전소 투자에 반대하면서 자기들 돈을 전부 다 빼간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이런 이제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서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은 자연과 협상할 수 없다.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제가 2년 전에 교황님을 만난 일인데 교황께서 아주 참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황께서 신은 누구나 용서한다. 인간은 때때로 용서한다. 그러나 자연은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는다. 그 얼마나 참된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잘 새겨듣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하시는 개인 생활이나 또 기업 또 국가의 경영 이런 모든 것이 ESG에 맞고 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나가서
여러분들 우리 자손 만만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덩어리 다 같이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도의적인 또 정치적인 그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자손 만만대로 이 지속 가능하게 기후변화 위협 없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